오늘 청소년 성상담 지금 할 차례인데, 제가 이제 내방 상담, 그러니까 직접 와서 얼굴 맞대고 하는 상담과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 그 세 가지 상담을 이제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경험을 다 해봤는데, 이게 내방 상담으로 할 때는 성상담이 사례 수는 극히 적습니다. 사례 수는 극히 적은데, 내방으로 올 때는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자기 혼자 이기지를 못하고 다른 이렇게 정신증이나 신경증 이런 것들로 발병이 돼서 명백하게 이제 생활하는데 그리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오고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에서는 사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문제의 심각도라는 것은 범위가 아주 넓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그러나 본인에게는 고민스러운 이제 그런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상담실에 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이제 그런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은 이제 단회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 내담자가 또 전화한다, 다음에 내담자가 이 사이트를 또 찾는다, 이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담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오늘의 학습거리는 주로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문제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매체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성문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상담에 관한 저서들도 몇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대 우리들의 성, 이거는 성교육 교과서로 출판사에서 이렇게 펴낸 책들이고, 1999년도에는 저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청소년 성상담 그래가지고 그런 교재가 집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 접속해 보신 분 계세요? 한국청소년상담원? 제가 이따가 OHP 자료로 보여드릴 때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런 상담들을 하면서 오늘은 어쨌든 제 강의니까 제가 느낀 것, 제가 생각한 것, 그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적어놓은 게 청소년 성상담의 목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청소년 내담자들한테 무엇이 되어 있어야 이 내담자들이 자신의 성 발달 또는 성 발달 과정에서 크고 작게 부딪히는 고민거리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그 세 가지 성상담의 목표인데, 하나는 이제 올바른 성지식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되바라지고 성에 대해서 일찍 눈뜨고 그 성에 대한 자극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알 거 다 안다 이러고, 가끔 방송국에서 하는 난상 토론을 할 때 인터뷰하는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한테 어른들이 더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통 청소년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어느 것부터냐면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했는데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태아로 성숙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임신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괜찮은 이 성교육 내용인데 거기서부터 오히려 성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쳐지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지, 먹는 건지, 바람을 타고 오는 건지, 옷도 뚫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증상도 청소년에 따라서 정말로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청소년들은 선생님 어떻게 합쳐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토의를 해보거나 이럴 수가 있지만, 내향적이고 또 자기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성지식이 부족한 채로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닐까? 뭐 10,000원 버스 지하철 타면은 남학생 뒤에 서면은 괜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뭐 자는 동안에 몰래 와가지고 뿌리고 가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을 굉장히 힘들게 산 그 청소년이 전화를 한 것도 이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참 순진하구나.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한테 그런 전화가 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조금 난감하시겠죠? 이제 모르게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자의 질이라는 것과 남자의 음경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질 속에 음경이 들어가고 그 음경에 들어있는 정자가 그 질 속으로 사정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뭐 특별한 약을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례죠. 근데 전화 끊고는 굉장히 그래도 웃을 수가 있어요. 상담자들이. 아유, 참 순진하다. 요새도 이런 애들 많구나. 뭐 이러면서 웃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지식을 모른다는 게 너무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초경도 다 했고 여학생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모르냐면 그 나이가 돼서 남녀가 같이 있어도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아이가 생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이제 예쁘다. 뭐 이런 오빠들이랑 파트너를 늘 파트너가 달라지는 거에 상관이 없이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하고 이렇게 남들이 보면 너무 문란하다 이러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색을 하다 보니까 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됐는데 임신이 되지 않은 게 사실은 너무나 이제 행운이라면 행운이었죠. 그래서 성지식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이 강의안은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몇 살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몇 살 때부터 어느 수준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고 제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반론들이 있었냐면 괜히 순진한 아이들이 빨리 알려준 거 가지고 조숙해져서 오히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와 또 충동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충동이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런 반론을 들었었고 저도 일리가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3년 전에는 그 성적인 음란물 있다 얘긴 들었지만 그거 하나 다운받으려면은 시간이 뭐 5분, 막 10분 이렇게 걸리다가 뭐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 전송되다가 끊겼다. 뭐 네트워크의 오류도 많았고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용량에도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음란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뭐 가판대에서 뭐 음란 잡지를 파내 뭐 학생들이 갖고 돌아다니네 이러지만 인터넷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같이 이제 인터넷이 네트워크 오류도 적고 막 개인용 컴퓨터도 하드 용량이 뭐 노트북에도 10GB, 15GB 막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는 그냥 눌러놓으면 몇 초 안에 외국 그 사이트,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총 1000여 개의 음란물 동영상이 막 뜨게 돼요. 근데 그것을 초등학생이라고 못 볼 것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이렇게 신문 보니까 초등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써보고 이제 그랬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인터넷은 어느 사이트나 누구에게나 접속이 가능해요. 단지 뭘로만 차별이 되냐면 돈으로만 차별이 되거든요. 유료냐 무료냐 이거지 그 학생이 뭐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이거 가지고 막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초등학생이 정보 탐색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성지식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너무나 자신 있게 지금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숙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충동 그거 호기심 조금 일찍 갖는 거 어차피 사춘기가 되면 갖게 되는 감정이고 성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 부분이 인체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기 때 성에 대한 호기심은 그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닌데
인터넷에서 보는 음란물들을 우리가 성 정보를 주기 전에 미리 접하면은 정말 문제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이제 음란물은 이제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주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아마는 그 사이트 제작자들한테는 아마 나이브한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정상적인 성애기가 묘사되는 장면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뭐 성기 크기가 너무나 과다하게 이렇게 막 묘사되어 있다든지, 그럼 이제 청소년들 정말로 고민한 애들이 저는 너무 작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도 오고 이러거든요. 아니면은 뭐 남자 한 명에 여자들 여럿, 또는 뭐 여자들끼리, 그리고 뭐 여자 하나와 동물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남녀 1대1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또 영상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어느 그 사이트에서도 그림이 아닌 이상은 여성의 립스틱 색깔이 그렇게 진한 사이트는 저는 뭐 립스틱 색깔, 뭐 신체 그 모든 부위들이 색깔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저는 한 3일 가더라고요. 봤는데. 이제 보다가, 우리 이제 같이 보다가, 아유, 그만 보자. 이제 밥을 먹기 어렵겠다. 이러고 이제 지웠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접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 그냥 그걸 자기가 각인된 상태로 사니까 별 판단 없이 그냥 여자가 동물하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행위거든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정말 성지식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에 대해서 가치관을 좀 확고하게 정립하게 하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라는 거, 앞에 말씀드린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지적인 면입니다. 근데 인간의 정신 구조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인지적인 면은 우리한테 많은 판단을 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우리가 순수한 인지적인 기능, 지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 지금 뭐 결혼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뭐 이성 친구를 사귀고 계신 분들,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이랑 1대1 관계를 내가 1대1 관계로 사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지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했는가예요. 조건을 물론 뭐 비교한답시고 다 해보지만 결국 막판에는 뭐냐면 감정이 개입된 그런 판단의 상태로, 평가적인 판단의 상태로 확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따져본 건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뭐 그렇다는데 뭐 인간의 모습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식에다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야겠다. 가치관을 정립을 하도록 도와줘야겠다요. 그 애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이제 초경했고,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몽정도 했고, 우리 둘이 같이 자서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되겠구나. 다 알아요, 지적으로. 그렇지만 청소년들 중에 과연 성관계를 갖기 전에 이런 토론을 둘 사이에 우리 둘이 지금 성관계를 가지면 아기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지적인 토론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은 정말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대화가 그렇게 개방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라면 지금은 저마다의 가치관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전 성관계는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내지는 성관계 갖는다 할지라도 임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어. 남자, 여자, 그 성행동에 개입되는 남자, 여자가 다 이런 개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왜 했냐? 그러면 애들이 주로 하는 대답이 그냥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요. 뭐가 어때서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많은 게 그러니까 감정, 행동을 하고 싶은 감정에서 진짜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의 어떤 판단 과정, 결과에 대한 분석 능력 또는 분석적인 결과를 분석해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실망을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전혀
청소년들을 놓고 실망을 할 만큼 어른들이 제공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과연 성 문제를 놓고 어느 청소년을 앞에 놓고 우리 어른들이 뭐 청소년 집단이나 이렇게 놓고 딜레마 상황을 서로 꺼내놨을 때 제대로 들어주기라도 한 적이 있는가. 제가 오늘 남자친구 사귀는데요. 지금 우리 손까지 잡았는데 자꾸만 뭐 더 깊어지려고 그래요. 성관계 자꾸 갖자 그러는데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를 만일에 우리의 지도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꺼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내가 개방적인 태도로 그걸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평정된 상태에서 정말 그것을 사실의 태도로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고민을 해? 공부나 해야지. 극단적으로는 이런 식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왠지 불편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문화이고 보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우리가 너무 안 주는 거예요. 뭐 가치관, 실제로 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외워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놓여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논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때로는 실수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굳어져 가는 게 가치관인데 너무 그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성교육이 뭐 재미가 없어서 문제다.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뭐 재미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재미없더라도 우리가 꼭 알려줘야 할 내용이라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소리 큰 청소년들이 숫자로는 얼마 안 되는 청소년들이 아는 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지만 진짜 모르는 청소년도 많이 있어요. 아무 목소리 못 내는 청소년들 중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대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항상 의문점을 또 낳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면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교과에서도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 거기에 대해서 탐구심이 생기고 질문거리가 생기고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성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게 폐쇄적이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은 많은 경우에 상담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상담자들이라도 그래도 상담실에 전화하면 내가 성 문제를 꺼낼 때 평가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기에 그 발달 과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인기가 돼서는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이제 자녀 독립기 정도가 돼서는 뭐 자녀를 독립시키면서 다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발달 과제가 다 있는데 청소년기에 발달 과제가 또 있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진로 준비, 뭐 학업에 대한 학업에 이제 몰입하는 것,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 관련지어서 그런 발달 과제를 해석해 본다면 자신의 성충동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발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통제에만 너무 강조를 두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문화 중에서도 제도권 안의 문화, 그러니까 승인된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제에 너무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통제를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없이 통제만을 주장을 한다면은 아이들은 좀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통제를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도대체. 그리고 통제가 불합리하다. 자기 성충동에 비해서 통제가 너무 세면은요, 인간이 그런 기제가 있거든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성충동을 없애는 것보다 그 통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아예 극단으로 통제를 안 받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속된,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성비행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그 통제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럼 이런 청소년들이 취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성이라는 건 더러운 거,
추악한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이런 식으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기를 그런 식으로 막 억압하게 보내는 거,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개를 통해서 성과 관련된 사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안도를 하게 돼요, 어른들은. 그렇지만 그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몇 년 후에는 상황이 싹 바뀌거든요. 결혼을 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충동을 결혼 장면에서 통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인정하면서 보류해야지 성에 대한 다른 태도가 요청됐을 때는 오히려 개방적이고 좀 더 성을 즐길 줄 알고 이런 태도가 요청되었을 때 유연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발달 과제가 사실 우리의 그 올바른 성지식 제공이나 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을 했을 때는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살다 보면은 인생에 다른 변수들, 외적인 변수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문제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게 이제 그 우리의 과제로 이제 등장을 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 상담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성에 관한 한 어떤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절망감을 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보 상담자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전화나 뭐 사이버 상담이나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제 문화가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여자 청소년들한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상담자가 같이 절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자문을 해보세요. 만일에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겠지만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지도 대상이나 이런 그 사람 청소년 중에 정말 자기도 얼떨결에 자의반 타의반 또는 타의 100%로 성관계를 하고 나타난 청소년이 있다. 내가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그 청소년의 앞길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동료들과 많은 토론을 해보고,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 과연 여자의 몸은 성관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인가, 그래서 성관계를 한 여자 청소년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놓고 토론을 활발하게 벌리고, 정말 댁에 돌아가셔서 뭐 배우자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또 자녀들하고도 이제 의논해 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 자신의 태도부터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자의 그런 절망스러운 태도는 내담자한테 금방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겉으로 표현을 아무리 멋있게 해가지고 희망이 있는 거야. 성폭행은 온전히 가해자의 책임이란다.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전달이 돼요. 감정이. 아, 이 상담자 자신이 없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더욱더 절망을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랬거든요.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과연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성관계를 가졌으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일단 저는 입장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학생은 자기가 그 책임 상황에서 보통 보이는 현상들이 청소년이 회피거든요. 근데 회피하지 않고 자기 책임에 직면하는 그런 태도를 거기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아이들이 정말 성관계할 때 몸은 어른이지만 정말 아이는 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혼날까 봐요. 이런 걸 두려워하거든요. 걔네 엄마한테 혼날까 봐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상담자가 붙들고 앉아서 용기를 줘야 될 일은 나쁜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아니면 네가 준비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 용기를 함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는 것과, 앞으로는 둘 사이의 성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는 둘의 관계를
여기서 이성관계를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할 게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떤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위치라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위기의 기회인데 그런 걸 살리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성관계를 가졌어도 뭐 가졌다 이거예요.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 원해서 가졌다면은 자기가 원해서 가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원하게 됐는지 나의 원함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내가 심사숙고한 끝에 갖게 된 어떤 나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성충동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두려운 상태라면 임신 진단 시약 같은 걸로 자기가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아이들이 배가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됐다 이랬을 때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가, 이걸 상담자가 다 의논을 해줘야 돼요. 미혼모가 이제 되었을 때 물론 부모가 같이 개입을 해서 의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개입되는 것을 아이들이 극도로 피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부모한테 이 사실을 개방하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아이와 상담자가 같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3개월이 지나면 낙태가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위험불사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정이라는 건 이제 그 3개월 전까지 자기한테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결정을 하도록 낳을 것인지 아니면 낙태를 할 것인지, 만일에 낳는다면 산정 관리 같은 거를 집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알리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낳아서는 아동복지기관으로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키울 것인지, 만일에 본인이 직접 키운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의논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매여 있다면 청소년들한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한 가지가 절망의 전이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낙태이냐 아니면 출산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담자는 낙태를 그냥 권해요. 어떤 상담자는 출산을 권해요. 낙태는 죄다. 이건 이제 종교 문제랑도 많이 이제 결부되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게 나중에 그 내담자한테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줬고, 정말 자기가 낙태 비용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가족계획협회 무료 그 유산을 받도록 알선도 해주고 비밀도 지켜주고 너무나 잘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어떤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냐면 내가 살인을 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낙태는 살인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우리한테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종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정말 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때 왜 낙태를 결정했는가?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상담자라는 너무나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자기한테 호의적이고 잘해준 분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담자는 이때 어떤 그 전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전문성을 좀 더 길러서 상담자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내담자한테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분석해서 내담자랑 그 한계까지도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정말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제2의 사고를 막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 성적으로 타락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이런 식으로 타락된 삶을 제도권 밖에서 그냥 사는 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 한번 성관계 해봤는데 그건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경험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성관계를 맺을 때나 결혼 생활할 때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잘 되면 이게 참 청소년들이 좀 짐을 좀 덜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사실은 더 시급한 건 상담실 홍보더라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제 홍보는 뭐 사랑의 전화에서 많이 해주실 거고 여러분은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상담실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문제를 호소하는가, 그거를 제가 한번 원고에 있는데 원고에 있는 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OHP 필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접해본 적 많으시죠? 없으세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용기 있는 청소년은 상담실에 전화를 하는 거고, 아닌 청소년들은 그냥 마음속에 묻고 지내는 문제죠.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이게 고민이 되면은 실제로 이때 우리가 개입을 잘 해주지 않으면 창녀촌에 찾아가면 좀 더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이제 번지겠죠. 그러면서 왜 그 생각을 하는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면 이 청소년도 살기가 힘들어져요. 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야한 옷을 입은 여자 보면 성적으로 흥분되는 거 당연하다. 이게 또 청소년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청소년은 여자만 보면 흥분되기도 하고, 어떤 청소년은 야하게 안 입었어도 매력적인 여자만 보면 흥분되기도 하고, 앞에는 막 많이 달라집니다. 사례들마다. 그러나 이성을 보고 흥분하는 거, 이거는 발달 과정상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상사죠. 그런 얘기를,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머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우리도 많이 유추할 수 있지만 청소년 자신이 겪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기니. 죄송합니다, 원고에는 이게 없죠. 예. 어떻게 할까? 지금 복사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원고를 매일 똑같은 걸 쓰는 게 좀 미안해서 다시 어젯밤에 부랴부랴 이걸 뜬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메모를 그냥 중간에 이렇게 흥분, 당연한 일,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결과가 생길까? 그러면 자기가 자각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야 상담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고, 이 생각을 하는 게 괴로우면서도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는 일도 생기고, 아직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계속 이렇게 성충동은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오랜 시간 끌려다닐 일은 아니라는 거죠. 끌려다닐 일은 아닌,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오랫동안 이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청소년들은 대개는 스포츠나 대인관계가 별로 없는 청소년들이에요. 또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돌아오면은. 근데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생활 장면을 좀 바꿔보는 것. 그 다음에 뭐 사귈 만한 친구 있으면은 그 친구랑 좀 주로 몸으로 뛰면서 좀 노는 거. 보면은 뭐 농구팀에 속해 있거나 축구팀에 속해 있거나 이런 청소년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크게 고민이 안 되거든요. 그 자유행위 횟수도 적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면 공부를 꼭 집에서 하지 말고 독서실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너희 동네 어디야?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그 근처에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무료거든요, 다. 그렇게 이제 권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라리 창녀촌을 찾는 것이 좋을지. 이거는 뭐냐면 어떻겠어요? 창녀촌을 진짜 찾는다면 우리가 막고 싶은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감정과 실제로 찾는 것, 그 행동 사이에는 긴 중간 다리가 있어요. 누구나 에이 차라리 창녀촌 가버릴까 하지만 아무나 다 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찾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성충동이니까. 굉장히 너 나이에 성충동이 강해서 찾고 싶을 정도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그거 공감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그래. 그런 마음 가진 친구 참 많다. 많이 상담 받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이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첫날 상담 받을 때 이런 상담 받으면 나 상담 받아본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인데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조금 뻥을 차라리 치세요. 이제 다른 상담자들 많이 받았으니까 참 많다. 충분히 뭐 10분이건 뭐 15분이건 공감을 막 하는 거예요. 창녀촌에 가면 이렇게 했죠. 막 이러면서 상상하는 얘기. 너 상상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상상을 좀 많이 해보긴 해봤나 보다. 다 듣고 공감해줘요. 그러다가 우리가 막판에 해줄 멘트가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정말로 찾아갈래? 이거거든요. 생각은 자기 선에서 끝나지만 찾아가는 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내가 미쳤어요. 이래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그래 맞아. 너는 정말 힘이 있는 청소년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거 알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격려를 막 해주는데 어떤 청소년은 가기는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말꼬리를 흐려요. 가기는 싫은데 그러면 가기는 싫은데 그게 참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청소년 좀 달라요. 앞에 청소년하고. 그러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끊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나중에 아이고 그 상담실에 전화했더니 가라 그랬다고. 선생님이 너무 이해를 잘해주면서 가도 된다 그랬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담자가 또 혼내면 전화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말짱 꽝이니까 그게 아니고 아유 그래 참 힘들지. 가기 싫지만 그 마음대로 실천하는 건 참 어려워. 선생님도 그렇더라. 뭐 안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해도 그렇게 막상 실천으로 옮기는 건 참 어렵더라. 그걸 다시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막상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결과 분석을 행동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충분히 시간을 잡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줘도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무너무 힘든 청소년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않은 청소년하고는 행동도 다르고, 그렇죠? 저항력도 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도 차이죠, 그게. 다음은 그러니까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가방 싸가지고 가니까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설독서실에서는 12시, 뭐 1시 이렇게 집에들 가니까 쫓아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뒤가 혼날까봐 두렵고 이런 게 정말 어린애 마음이 참 있지 않아요? 정말 미숙하고 이제 학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여학생한테 미안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뭔가 정말 책임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까 뭐 이런 성숙된 생각보다는 들켜서 혼날까 봐요. 잡힐까 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 성폭행이라는 게 이 학생 참 순진하잖아요. 밑에 보면은 혼쭐이 날까 봐 이러는 거 보면 성폭행을 당했든 가해를 했든 어느 정도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폭행이라는 것, 그것은 성폭행 당했어요. 그럼 성관계를 딱 염두에 두지만은 그 이전 단계의 성폭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또 달라서 이 학생은 뭐 자기는 손을 잡았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몸을 뒤에서 꽉 안았거나
뭐 이런 정도였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성관계로 성폭행을 한 것보다는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죠. 덜 심각하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용기 있게 그냥 행동을 하다가 그 여학생 집을 알면은 사실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가서 그날 몰매를 맞든 뭐를 하든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지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덜 입거든요.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이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랑 함께 그런 일을 하거든요. 상담자가 가해자 역할을 맡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비난의 말을 충분히 퍼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럴 때는 책임지는 태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례죠. 이제 성폭행이 없어지려면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정말 남학생들한테 해줘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녀보다가 그 정도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가 필요하다. 또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매를 맞아서 네가 죄책감을 줄일 수 있다면 너 지금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일 때문에. 그 자유를 택할 것인가 한 번에 그 결과를 자기가 경험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줘야겠죠. 근데 이런 사례가 또 꽤 들어와요. 이런 일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한두 번은 꼭 이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초기 경험을 유치원 나이 때 하는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또는 사춘기 때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아이들한테는 충격이거든요. 근데 유치원기 때 뭐 이럴 때 이걸 보면은 아직 성행동이 뭔지 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어떤 경우 뭐냐면 엄마 아빠 싸운다. 그래 아빠가 엄마 죽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다가 이튿날 아침에 말짱한 얼굴을 이제 보게 되면은 내가 어젯밤에 본 게 꿈인가 생신가 몽롱하면서 충격을 받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싸워가지고 아빠가 엄마 죽일지도 몰라. 뭐 이런 두려움을 이제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는 우연히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요. 같은 방에서 자다가 이제 부모랑 눈이 마주쳤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가장 좋은 반응 방법이 뭐 잠에서 깼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엄마 지금 뭐해? 이게 물어보면은 아빠랑 안고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도 안아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안아주는 것과 우리 또 엄마 아빠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걸 줄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초등학교 때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아직 접어들지 않은 아이들은 모방 행동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는. 뭔가 자기가 상상만 했었는데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짐작만 했었는데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제 뭐 동생 데리고 막 친구 데리고 이제 모방 행동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놀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기집애 가. 아들 가진 부모들은 이상하게 아직도 그 성차별이 있는지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초등학생 딸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랬을 때는 기집애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에 이렇게 일찍 눈을 떠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막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걔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시면서.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만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가 뭐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이런 거보다는 성기를 자극하면 느껴지는 그런 짜릿한 느낌과 또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는 게 참 초등학교 때 활발하거든요. 그런 모방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교육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일에 이 학생이 중고등학생이라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뭐 싸운다, 뭐 우리도 해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더럽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막 급격하게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고 이런 행동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틱틱거리고. 이제 그거는 아이들의 또 사춘기 발달 상황으로 보면 또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 때 사춘기 때는 이상에 대한 게 커지거든요. 이상, 삶의 이상,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이 커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따라왔던 자기의 버팀돌이 됐던 부모들이 너무나 동물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행동이라는 거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소화를 할 만큼 뭐라 그래 인지적인 융통성이나 감정적인 융통성이 이게 확보가 아직 안 됐고 그게 발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냐면 대개는 자기 성충동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자유행위하고 그러면서 뭐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이런 상태인데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신감도 느끼지 않겠어요? 뭐 엄마 아빠는 뭐 재미 다 보내 막 이러면서 그런 혼란이 막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같다. 애가 우리의 그런 걸 본 거 같다. 그랬을 때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애를 대하고 애가 소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부모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야한 장면 보다가 아이고 뭐 장면이 야하네. 뭐 저런 일은 부부끼리 안방에서 하는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나 얘기를 꺼낼 기회를 주던가 이제 그러면서 넘겨야겠죠. 대개는 많은 아이들이 말 안 하고 그냥 상처받은 채로 있다가 대학교쯤 들어와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너도 봤었냐? 아 나도 봤어. 야, 이러면서 이제 좀 해소를 하고 그러죠. 자기가 좀 쉬고 할까요? 그러면 좀 쉬고 하죠. 얘기가 좀 길어서요. 한 5분 정도만 쉬고 오세요.